저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네. A라는 정책이 물가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으시면 복잡계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특정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경제와 물가를 높일 것이냐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을 방해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따라서 이 복잡계를 보실 때는 첫 번째는 과거 역사를 보시라. 과거 역사가 힘들면 그냥 이것이 흐르는 물을, 경제죠. 흐르는 이 물을 잘 흐르게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방해를 하는지, 이게 디플레와 성장을 결정합니다.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한 3.7, 3.8이었던 미 국채금리가 4%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왜 금리를 낮추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초저금리 시대, 그런 시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분들 전망이 맞는 걸까요? 최근에 단기적인 금리 급등세, 미국의 금리 급등세는 아마 미 대선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DB투자증권의 문홍철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채권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시간? 뭐 하도 잔인한 시간까지는 아니고 힘든 하도 시간? 한 3, 4년 동안 이미 힘들었기 때문에 뭐 최근 네. 정도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상황이면 아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또 네. 우리나라는 금리가 미국보다 미국이 많이 올랐지 뭐 한국은 금리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달 전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달 동안은 아주 좋았잖아요. 예, 네. 이제 좋다는 게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 새로 사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네. 금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네. 주식으로 친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좋지만 새로 사는 입장에서 비싸진 상태에서 주식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네. 채권도 똑같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관계는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 IRP나 이렇게 뭐 퇴직금 같은 거, 예.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오르고 이래서 예. 거기서 뺐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우리 국채 투자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네.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작년부터 투자하시거나 하시면은 네. 특히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고, 뭐 20, 30%는 뭐 기본으로. 그 개인들은 또 긴 채권으로도 많이 하셨고, 네.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실물 채권은 세금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수익을 얻으신 이제 개인분도 계시고, 듀레이션 많이 남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에 비례해서 수익이 확 높아지니까.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떨어질 때 많이 먹습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랬는데 갑자기 안 좋습니다. 예. 자, 일단 그것부터 여쭤볼까요? 왜 이렇게 예. 올라요? 우리 시장도 좀 따라 올랐지만 그만큼 예. 안 올랐지만 예. 미국 국채가 도대체 4.2 10년물이 4.3 근처에 4.3. 있습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4.3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네. 참고로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미국보다 100bp 이상 낮은 그러니까요. 상태를 네. 유지하고 있고, 네. 미국이 뭐 성장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기도 하고, 다만 추세적으로는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오늘 성장률도 미국이 발표가 됐지만 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성장도 좀 높았고, 다만 최근에 금리가 미국이 한국 아니고 네. 미국의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서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역시나.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혹시 뭐세요? 트럼프 뭐 글로벌 무역망의 재편? 관세. 네. 예. 자, 관세를 매기면 채권의 가장 중요한 금리 영향 팩터는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요? 예. 네. 물가가 제일 중요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국채 기준으로. 네. 물가, 뭐 성장과 고용도 사실은 뭐 중요한데, 또 발행량. 뭐 발행량, 수급 뭐 이런 것도 네. 보긴 하는데, 물가에 비하면 얘네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마 네. 물가가 거의 절대적. 거의 제가 볼 때 가격 결정의 한 80% 이상은 물가가 결정하고요. 네. 우리가 성장과 고용을 보는 이유도 사실은 물가를 보려고 성장과 고용을 보는 거지, 뭐 성장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또 의외로 국채금리가 반응 안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관세를 한 뭐 일괄 60% 매기면 네. 이거 물가가 이거 급등에 그러겠죠. 대한 우려가 이게 있겠죠.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하면 부채의 왕. 그러면 네. 미국 가뜩이나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부채를 더 많이 낸다? 그러면은 수급상 국채가 싸져야 되죠. 가격이. 국채가 싸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네.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트럼프가 원래는 해리스랑 뭐 박빙 내지는 약간 뒤처지고 있지 않았나 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좀 금리 상승 재료,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당선되고 나서 16년에 이제 급등하고 16년 말에, 네. 그리고 17년도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학습 효과가 좀 있죠. 트럼프는 금리 상승이구나. 뭐 그런 게 최근에 금리 상승에 뭐 저점 대비해서 미국채 10년이 대략 한 50, 60bp 올랐거든요. 50, 60. 그렇게 이제 꽤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정도의 영향은 거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최소한 70% 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국채금리 오를 때도 트럼프 취임하고 네. 국채 발행량이 확 늘었었어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데 네. 그 혹시 미국의 재정이 건전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근데 망할 염려는 매우 건전하지 않지만 망할 염려는 없는 나라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부채는 늘 늘었어요. 네, 당연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절대 부채는 원래 느는 거니까 그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네. 앞으로 모든 얘기는 명목 GDP 대비해서의 부채입니다. 네. 명목 GDP 대비해서의 부채는 지금까지 한 번 줄어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떨 때는 부채가 걱정이야 이러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가령 이제 작년 8, 9, 10월도 한번 부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때는 이제 5%를 터치하고서 다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또 조용하다가 이제 트럼프 된다니까 또 한번 채권에 대한 우려, 수급 우려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국채. 수급 우려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국채가 좀 흔들흔들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오늘 딱 그 두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재정 지출은 안 한다고 하지만 재정 지출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특히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누가 집권을 하든 네. 그중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해리스가 집권할 때하고 네. 트럼프가 집권할 때하고 누가 부채가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저 진보 진영에서 재정을 확대를 하니까 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처럼 그러면은 트럼프는 오히려 괜찮겠네. 그 제가 드려야 할 질문이에요. 진짜로. 그렇죠? 그 얘기 뭔지 네.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정치인이 저 돈 안 쓸게요. 네. 이런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블루웨이브 지금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 네. 일단 다시 미국으로 가서. 네. 그 블루웨이브 기억나세요? 아니요. 미국의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상하원을 전부 민주당이, 네. 대통령도 바이든이. 네.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민주당이 한번 거하게 돈을 또 크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쓰기도 했고 그 이후에 블루웨이브 때 또 한번 썼고. 아니 그런데 그거를 또 우리가 까먹었는지 뭐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똑같아요. 아니 뭐 더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어. 누가 더 부채일지. 그 말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누가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네. 누가 되든 어차피 금리는 오르는데 네.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네. 트럼프가 더 부채의 왕. 우리가 한번 아무래도. 트럼프 겪어보기도 했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당 편입니다. 민주당 편. 그렇죠. 네, 특히 뭐 CNN이랑 블룸버그는 그냥 대놓고서 그 해리스를 지지하는 기사를 엄청나게 쓰고요. 뉴욕타임즈도요. 뉴욕타임즈도 비판적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하고요. 네. 그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사들은 전부 다 민주당 쪽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연구소들, 연구소들도 민주당 계열 쪽의 연구소들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제정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정파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학을 때 그냥 싫어해. 그래서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경제학자들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 싫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도 연구 보고서
뭐 재정에 영향을 막 맨날 써. 맨날 분석해요. 그럼 그 분석이 트럼프한테 좋게 나올까요? 당연히 네.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쟤 되면 큰일 난다. 쟤 되면 재정 망가진다. 근데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그 이미 지지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자가 그 결론이 결국은 자기가 상정한 그 결론에 맞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매우 부정적인 쪽으로 기사도 그렇고 뭐 경제 논문도 그렇고 재정 관련된 영향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걸면 지금 당장은 뭐 마켓이나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단기적으로 따라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정말 1년, 2년 후에 진짜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트럼프가 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중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맞는데 네. 다만 시장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네. 정말 그럴지는 내년 내후년에 가봐야 되는데 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질 경제가 나빠지고 낮아질 물가가 높아지고 그럴까요? 그럴 영향이 일은 있겠죠. 그럴 일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돈 쓰는 건 다 똑같고 다만 돈을 똑같이 쓰는데 여기다 쓸 거냐 여기다 쓸 거냐는 달라요. 자원의 배분은 달라져요. 그런데 전체 총량이나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해도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한 재정이 5% 6% 늘어나기도 하고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는 더 늘어나기도 하지만 보수 정부라고 해도 지금 한 3%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 안 나요. 도찐개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네. 쓴다고 해서 성장이 정말 높아질까요? 그건 통계로 나오니까 재정 그게 투입을 많이 하면. 재정 투입을 많이 하면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GDP에서 재정 투입이 차지한 비중이 딱 통계로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통계로 나오는데 네. 그 통계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경제에서 구축 효과라는 걸 배우잖아요. 네. 그럼 재정을 써서 그 해당 부분이 경제를 높이는 반면 그에 따른 금리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니까. 근데 금리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금리 상승분에 의해서 민간 경제가 또 죽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모든 걸 상쇄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상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해서 정부 소비가 얼마 이건 나와요. 그런데 걔가 까먹은 건 얼마 이건 안 나와요. 또 하나는 사실 민간 기업이나 내 개인 돈은 투자할 때 피 같잖아요. 아깝잖아. 그래서 꼭 돈이 될 때만 투자를 해요. 꼭 이게 투자해서 내가 적어도 당연하죠. 5% 10%는 먹을 거 아니면 내가 절대 투자 안 해. 네. 왜냐면 정말 힘들게 번 돈이잖아.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미 집행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면 혹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아무래도 생각할 수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예. 처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물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금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금리의 본질은 결국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여쭤볼까요? 예. 네. 일단 그 질문 드리기 전에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물가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안전하다 싶어서 이제 B컷을 단행했는데 예.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도 따라 오른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되면 네.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그렇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고정관념상 이거 관세를 관세를 때리고. 60%씩 때리면 잠깐 이거 수입품 물가 가격이 이거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물가 인상 그러면은 금리 상승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고리를 설명해 주세요. 고리는 단순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예. 여기서 국채 발행 금리가 왜 금리가 올라가야 되냐? 네. 이제 금리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구매력 보존. 네. 구매력 보존입니다. 구매력 보존은 반드시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물가가 5%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의 임금이 3%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 임금 3% 올랐으니까
좋다 이럴까요? 실질 임금 하락이죠. 실질 임금은 떨어졌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권을 살 때 반드시 그 물가 상승분만큼을 금리에 더해줘야 저는 그 채권을 투자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에는 반드시 물가 상승분만큼이 들어가야 돼요. 물가가 3% 정도 오를 거로 생각했는데 그만큼도 이 수익률이 안 나오면 안 살겠군요. 절대로 자금이 그쪽하지 않습니다. 발행하거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쳐줘야 되는군요. 따라서 이자율이. 금리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물가 상승분만큼.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어려울 줄 알아서 질문 많이 하려고 했는데 쉽네요, 이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나와서 어렵게 해서 그렇지. 그런데 네. 우리가 보통은 그날의 성장률, 특히 채권의 발행량, 네. 우리가 이제 채권 가격 얘기할 때 네. 채권 가격이 이제 금리랑 반대로 가니까 네.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당장에 우리 채권 시장 부담됐던 것도 내년에 우리 국채 발행량이 갑자기 200조 잡히면서 정부가 기재부가 내년에 어쩔 수 없이 201조인가 발행합니다. 네. 이러면서 국채 시장 그날 확 출렁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양이 중요하다. 전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번은 물가입니다. 물가가 제가 볼 때 80% 이상이에요. 80% 이상이에요. 나머지 20%에 5만 가지 잡다한 게 들어갑니다. 채권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가 80% 이상이고 나머지 20%에 그 수급 같은 게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만 사람들이 부채가 이제 수급이니까 채권 수급이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막 볼 때가 있어요. 잠깐. 네. 그게 길진 않은데 잠깐 볼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금리가 한번 요동을 쳐요. 하지만 결국은 물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 산책시키면 강아지 지 혼자 뭐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걸어가는 쪽으로 강아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물가가 가는 방향으로 강아지는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강아지가 수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실수.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채권 발행이 늘면 금리가 오르겠죠. 네. 자, 2절 더 줘야 좀 인수할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정부가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금리가 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보자고요. 정부가 왜 채권 발행을 많이 하죠? 돈 더 쓰려고요. 돈 더 쓰려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 발행을 원래는 많이 하면은 그렇게 다 쓰려고 하진 않아. 왜냐면 재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세금이 안 들어오거나 더 중요하게는 경제가 민간이 잘 안 돌아갈 때 정부가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간이 잘 안 돌아가면 세금도 안 들어오고 결국은 정부가 쓸 돈이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채를 내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원인 결과를 정부가 부채 발행을 늘려서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 말처럼 들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근데 정부가 아무 요인도 없이 그냥 부채를 늘리진 않아요. 그렇죠. 왜 부채를 늘리냐면 민간이 너무 죽어 있으면 늘려요. 민간이 지가 알아서 잘 돌아가. 네. 뭐 성장도 잘하고 투자도 잘해요. 그럼 정부가 굳이 부채를 왜 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민간이 알아서 잘 경제가 돌아가니까. 네. 이럴 때는 오히려 경제의 부채가 그렇게 정부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선후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정부가 부채를 내는 이유는 민간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민간이 안 좋아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민간이 안 좋아요. 금리는 낮겠죠.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요. 자, 그런데 정부가 볼 때 이렇게 민간을 두면 안 돼. 내가 부양을 좀 해야 되겠어. 정부 부채를 늘렸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민간만 있었을 땐 금리가 떨어지는데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르겠죠. 네. 자, 지금 금리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아니, 오른 게 아니라 민간만 있었으면 떨어졌는데 네, 네, 네. 정부가 채권 발행을 늘렸으니까 대신 정부가 대신한 거잖아요. 네. 그 금리 올라갈 금리 거예요. 올라가죠. 그러면 토탈리 보면 전체 효과는 똑같아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네. 그 GDP 대비 재정 적자하고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그려보시면 분명히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 안 좋아지거든요. 금리 계속 떨어집니다. 아니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가 오른다면서요. 근데 실제 역사는 정반대예요. 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난주에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네. 미국의 부채 비율에서 일본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계속 높아지고 그다음에 재정에서
국채 이자를 갚는 비중 역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국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더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더 발행할수록 그래서 국채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저금리로 가기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되죠.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국제 발행 양이 아니고 인플레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다. 그게 기본이고 네. 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채 말고 살 게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채 말고 자 아르헨티나 채권 말고는 살 게 많죠. 네. 자 그럼 미국채 말고 살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는 국채 발행량 늘어나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은 미국 국채 말고 마땅히 살 게 없으면 그 수요가 있다면 금리는 떨어질 테니까 네. 그리고 선후 관계가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네. 대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선후 관계가 잘못된다는 거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성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장이 잘 되고 있는데 정부 부채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따라서 저성장일 때 금리는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부채를 내서 일부 만회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원인이 앞에 즉 저성장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저성장이 계속되면 결국 물가 떨어지죠. 디플레죠. 뭐 국가가 노령화되고 애도 네. 안 낳고 그럼 당연히 또 저성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가가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어르신들 좀 부양해야 되고 네. 이제 애 안 낳으니까 애 낳으라고 뭐 부양해야 될 거잖아요. 재정이라도 그러면 확대해야죠. 재정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재정 많이 쓰니까 금리 올라가네? 일까요? 네. 아니면 애도 안 낳고 어르신들 늘어나고 국가 성장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겠네일까요? 모르는 거군요. 보통은 떨어집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컬리 역사적 사례로는 늘 떨어져요. 국제 발행량이 늘어나도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국채가 그러네? GDP의 240%인데 네. 금리가 제로 마이너스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발행량이 늘면 국채 금리는 국제 가격 떨어지고 국제 금리가 오른다는 이론을 일본 시장에 대비하면 하나도 안 맞네. 물론 일본이 아르헨티나급의 신용도라면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일본의 신용도가 지금 싱글 A급의 그 정도 부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뭐 독일, 뭐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네. 없어요. 미국, 독일, 일본. 근데 독일은 발행량도 별로 없어.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이 없으면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국채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있어요. 뭐냐면 담보로서의 수요입니다. 네. 담보. 왜냐면 그래서 은행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혹은 증권사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잖아요. 뭐 우리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레버리지를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담보로 뭘 써요? 국채를 써요. 물론 뭐 주담대도 있고 뭐 주식담보대출도 있지만 주담대 아무리 잘해봐야 담보 가치가 50% 60%밖에 인정 안 해주죠. 국채는 100% 거의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하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 국채를 안 산다고요? 아니요,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난 레버리지로 뭘 하고 싶거든. 그래서 수요가 거의 무한대로 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국채는. 신용도만 괜찮으면. 더 중요하게는 대안이 없으면. 정리하면 국제 발행량이 늘면 국채 금리는 뭐 올라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그 나라의 경기나 경제의 힘, 그 국채 수요, 그 국채의 매력이 여전하다면 그 힘이 훨씬 더 크다. 즉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네. 원인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늘 사람들이 아주 국지적인 부분을 보고서 수급이 나쁘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겠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채권 발행을 왜 많이 해야 되지? 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윤을 봤더니 뭐 세수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네. 성장이 안 좋아. 애를 안 낳아. 뭐 지금 너무 일하는 사람이 적어. 다 이제 노령화돼서 다 은퇴했어. 네. 그럼 당연히 금리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일반적으로 미 대선과 연관지어서 예. 그렇게 해서 관세가 높아지고 예.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왜 올랐을까 따져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갖다가 맞추는 것 같은데요. 네. 퍼즐을. 예. 관세를 트럼프가 세게 때리면 수입 물가가 높아질 거고 네. 이건 뭐 우리가 다 뭐 그동안 수도 없이 나왔던 이야기고. 전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갈 테니 그러니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예. 이 말은 예. 자, 중요한 질문. 예. 그러면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 속도와 규모도 굉장히 둔화되겠네요. 이 흐름대로라면. 그 말이 맞다면. 그 말이 맞다면. 즉
수입 물가의 상승, 즉 관세 때문에 네.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 물가가 꽤 높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룸이 작아지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작아집니다. 그럼 팀장님 뷰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네. 관세를 많이 매겨요?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수입 물가 올라가서 인플레 있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빼고 자, 이제 기자님이 관세의 영향을 좀 알고 싶다. 인플레와 금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엥? 응? 그러니까 그거야 통계청에서 우리 분기별로 다 나오는데요, 뭐.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이 관세의 영향, 네. 관세의 영향을 내가 알고 싶어. 관세의 물가 영향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가 영향. 예. 야, 어떻게 조사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하고 미국은 완전히 다르겠네요. 구조가 뭐 미국은 사실 뭐 이제 제조업이 비슷해요. 없으니까. 비슷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수입 물가는 뭐 비슷하게 관세 때리면 그만큼 네.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겠네. 만들 수 있는 게 미국은 거의 없어서. 수입도 많으니까. 근데 네. 한국도 대외 개방도가 높아서 한국도 영향이 큽니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거 많아요. 하긴 뭐 운동화나 칫솔이나 다 중국 거 쓰는 건 우리나라는 미국은 수입해서 소비를 해버리고 네.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콩짝콩짝해서 다시 수출을 하죠. 만드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영향이 비슷하거나 한국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수입을 해서 뭘 했을 때에 이게 물가에 우리나라 물가에 혹은 미국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게 금리니까 네. 알고 싶으면은 그냥 보통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을 하세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이거 이랬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너무 많아. 과거에 관세의 사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냥 과거에 뭔 짓을 했는지 보면 돼요. 301조 때리고 이럴 때. 너무 많아. 그냥 정말 네. 300이 뭐 90년대고 뭐 1930년대는 막 관세가 80%였단 말이에요. 1930년대 대공황 지나서.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도 엄청난 관세가 있었고 보호무역을 했었고 그런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아니 뭐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 2018년에 없던 관세가 생겼죠. 대중관세가 크게 네, 생겼잖아요. 자, 기자님. 2018년, 19년에 미국에서 대중관세를 왕창 때리는 바람에 인플레가 왔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그때 디플레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기자들이 맨날 쓰는 그 경제 이론들 있잖아요. 네. 잘 안 맞아.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그런 기자가 금통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미국과 금리 차가 나면 네. 기본적으로 달러가 빠져나갈 텐데 이자 더 주는 대로 빠져나갈 텐데 했더니 그때 이창용 총재가 그랬거든요. 금리 차가 크다고 해서 외환이 유출된다는 어떤 이론도 없습니다 해버리더라고요. 맞는 네.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철학에 의해서 경제정책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전쟁이 돼요. 전쟁터가 돼. 왜냐면 늘 반대의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까고 싶죠. 근데 이 경제학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까기가 너무 쉬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진실을 알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관세를 과거에 매기고 보호무역을 했던 시기는요, 늘 디플레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를 싸게 네. 싸게 쓸 수 있는 걸 비싸게 쓰니까. 맞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산자라고 쳐봐요. 그럼 나 물건 수입해가지고 원자재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비싸죠. 그럼 저는 해봐야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 해고해야 되겠네. 공장 접고 이거 디플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네. A라는 정책이 물가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싶으시면 복잡계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나 과거 사례 너무 힘들어. 막 역사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자, 물이 흘러요. 이게 경제잖아. 물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잘 순환이 돼.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가 칸막이를 쳐요. 누가 뭐 돌덩이를 던져. 그럼 물이 잘 안 흐르죠. 이러면 성장과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요. 네. 따라서 특정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이 경제와 물가를 높일 것이냐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을 방해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관세 답 나왔죠. 자, 미국이 불법 이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였죠. 자,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면 미국의 성장과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네. 왜? 불법 이민자들은 제일 큰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걸 막는 가장 큰 게 경제에서 인력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불법 이민은 이 인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럼 또 어떻게 주장하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저임금 노동을 공급해서
임금을 안정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그렇게 난 보고 싶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뭐든 생산하고 뭐든 소비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임금을 받고 소비를 했을 거고요. 세금도 내요. 사회보장성 그렇죠, 비용도 그렇죠. 내고. 네. 그래서 재정에도 플러스 성장과 물가에도 플러스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금은 안정시켰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경제 정체에는 플러스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민 주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의 뭐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객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냐는 거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벨상 탔다 누가 노벨 경제학상 탔다 그 말을 너무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학자인 건 맞지만 우리가 물리학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복잡계를 보실 때는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과거 역사를 보시라. 과거 역사가 힘들면 그냥 이것이 흐르는 물을 경제죠. 흐르는 이 물을 잘 흐르게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방해를 하는지 이게 디플레와 성장을 결정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예. 비단 뭐 자본시장만 그러겠어요. 근데 그 원칙 하나 두 개 알고 그 원칙만 고수하거나 그거 늘 맞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늘 지고 예. 그죠. 어떤 이론이 맞겠지만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늘 이기는 거잖아요. 특히 경제라는 것은 사람의 네.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기준금리 크게 내렸는데 시중금리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우리가 네, 기본으로 생각했던 원칙들이 예. 사실 안 맞을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특히 한국은행은 네.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가상금리를 높이는 방향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니까 앞으로 대출금리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른 외생 변수가 계속 생겨버리잖아요. 예를 네, 들어 네. 집값 올라가니까 정부가 대출 막아버리니까 가계부채도 막아야 되고. 시중은행이 그냥 그런 담보대출 금리 확 올려버리잖아요. 작년엔 반대였죠.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올렸지만 네.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크게 내려 시중금리가 앞서서 떨어졌었죠.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제 집 좀 사볼까 혹은 뭐 대출 좀 뭐 받아 이러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럼 미국 경기 어떻게 됩니까? 뭐 오늘 장표 준비하신 거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예. 네. 제가 1번은 물가라고 했죠. 네. 왜냐면 우리는 금리에 관심이 있잖아. 그래서 금리 쪽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물가를 먼저 볼까요? 지금 15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차트 제목에 공산품 물가라고 돼 있네요. 네. 지난해 대비해서 자, 미국의 물가를 볼 때 공산품 반대쪽에 서비스가 있죠. 자, 서비스 물가가 중요할까요? 공산품 물가가 중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서비스가 비중이 커. 아, 그래요? 예, 비중이 70% 돼요. 공산품은 30%밖에 안 돼.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은 거주비입니다. 네. 미국은 렌트비가 들어가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공산품 물가를 보야지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노이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왜 그렇죠? 제가 소수 의견입니다. 저는 소수 네, 의견. 네. 자, 기자님, 물가라는 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소비하려는 욕구가 커져서 네. 물가가 올라간다. 맞죠? 네. 경제학의 기본이죠. 네. 자,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서비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비스의 대부분은 거주비니까 거주비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소비를 하려는 욕구가 커졌고 그래서 월세를 더 많이 내고 싶어 해요. 틀린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그거는 틀리죠. 좀 이상하죠? 네.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비싼 미용실에 가고 더 비싼 찜질방에 가고 그건 말이 되죠. 이건 맞는데 네. 미국의 서비스는 다 거주비예요. 자기 월세를 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미국의 거주비에 대해서 뭐 누차 말씀드리는 네. 게 미국의 거주비는 실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은 작아요. 미국의 거주비에서. 네. 거주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 자가거주시 하십니까? 네. 네, 자가거주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 기자님, 자가거주시죠? 월세 아세요? 집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월세를 아세요? 우리 집에 월세? 네, 자기 집에 살잖아. 근데 이제 우연히 들은 건 있죠. 우리 네, 아파트 얼마에 내놓으면 대충 월세가 알지만 얼마라더라. 잘 몰라요. 네, 네. 잘 모르죠. 네. 그리고 지난달 월세, 이번 달 월세의 변화도 잘 모르죠. 당연하죠. 잘 모릅니다. 작년 월세 대비해서도 몰라. 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집주인한테 월세 얼마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걸 네.
그게 물어봐서- 거주비입니다. 그게 서비스 물가입니다. 아, 그렇게 통계를 빼요? 네, 그렇게 통계를 빼요. 우리는 통계청에서 딱 표본 700 몇 가구인가 정해놓고 거기 매달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월세가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다 보니까 네. 전세로 넣어요. 한국은 물가를 낼 때. 그런데 뭐 전세도 그렇지만 미국의 거주비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나 소비 욕구가 늘었어. 그래서 난 전세를 들 거야. 네. 혹은 나는 거주비를 높이겠어. 이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공산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장표가 공산품만 따로 뗀 장표를 이제 15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서비스는 허수가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노이즈다. 네, 네. 시그널은 방금 지금 보고 계신 공산품 물가라는 겁니다. 제가 네. 시그널이에요. 자, 저 시그널인 공산품 물가의 전체 합이 검은색 선이거든요. 네. YY.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죠. YY로 지금 마이너스 물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디플레라고 부르죠. 기름값도 들어가 있어요? 저 빨간색이 그림값입니다. 에너지. 네, 네. 에너지. 아, 에너지가. 네, 에너지가 사실은 네. 제일 많이 커요. 네.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코로나 전에 마이너스가 나는 케이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만 납니다. 원래 공산품이 YOY로 마이너스가 나는 건 좀 원래 있어서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원래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야. 다만 코로나 전에 마이너스 가끔 있는데요. 뭐 코로나 때가 그렇다 치고요. 2014, 15, 16년 보세요. 저 뭐지? 에너지가 겁나게 까먹었죠. 네. 저건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저 때 쉐일오일이랑 사우디랑 네. 서로 치킨 게임을 했습니다. 예, 한번 죽어봐라. 네, 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사우디가 쉐일을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했고 당시에 유가가 지금 유가 아시죠? 60불대 70불대 이러잖아요. 네. 저 2014, 15년에는 유가가 27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권원철 팀장은 저기서 네. 저 검은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저 검은색이 중요한 선이. 겁니다. 네. 네, 검은색이. 그래서 저 빨간색 막대기가 2015, 16년에 좀 까먹었지만 저건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네. 보통은 플러스예요. 저 전체 그 검은색 선은 원래는 플러스가 맞아요. 원래는.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죠. 이거는 소비가 거의 침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썩 좋지 않다. 소비 심리가 네. 혹은 소비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까먹은 게 자동차랑 에너지입니다. 이게 의미가 되게 커요. 자동차와 에너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동차와 에너지. 자동차 하면 저는 중국이 생각납니다. 네. 중국은 미국의 차 수출을 많이 하진 않지만 유럽으로 많이 하죠. 그럼 유럽의 차값이 엄청난 덤핑을 맞겠죠. 그 가격이 미국에도 영향을 줘요. 전 세계 차 가격이 뭐 분리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차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량에 대한 오버 캐파시티가 생산 캐파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독일은 오히려 공장을 닫고 있죠. 폭스바겐이 이번에 독일 공장을 닫고 맞아요. 네. 인력 구조조정을 했죠. 왜 하냐? 뭐 차가 안 팔려서도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니까 굳이 독일에서 뭐 공장을 돌릴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차량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차량뿐만 아니야. 뭐 태양광, 뭐 칩 관련된 거 뭐 이미 투자 엄청 하고 뭐 바이오도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뭐 IT는 뭐 당연하고 네. 이제 뭐 철강이나 부동산 쪽은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지만 거의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오버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생각할 때 이제 왜 이렇게 오버캐파를 가져가고 싶어 하냐? 그거는 뭐 중국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텐데 아무튼 유럽에서도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너무 지금 차를 덤핑을 하고 있다. 관세를 뭐 매겨야 된다. 근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뽑아내는 걸 보면 관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저는 관세는 아까 물을 방해한다 그랬죠? 물의 흐름을.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가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아무튼 차량을 봤을 때는 네. 차량뿐만 아니라 중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앞으로 공급 과잉의 우려가 꽤 있다. 네. 그렇다면 공급 과잉? 디플레. 가격 하락? 디플레죠. 디플레. 그래서 저는 공산품은 물가의 시그널이죠. 선행. 따라서 디플레다. 또 하나 방금 유가도 지금 미국이 갤런당 3불 밑으로 휘발유가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유가도 지금 60불대고 그리고 12월이 되면 원래 사우디가 현재 증산을 하는 쪽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감사는 12월 초까지만 한다. 그렇게 계획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연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사우디가 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증산 여력이 최소 200만 배럴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물가 상승 여력은 문 팀장님 뷰로는 크지 않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쪽이 좀 더. 네, 네. 그러니까 디플레의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고. 그럼 금리를 내릴 여력은 더 커지고요. 그렇게 되죠. 물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에는. 그래서 내년도 뭐 올해 특히 대선 전후는 뭐 우려가 있잖아요. 금리상 네. 우려가. 그래서 뭐 그때까지 금리가 오르는 거에서도 뭐 제가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단기적으로 뭐 왜냐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하려면 내후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내후년을 우리가 보고 특히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물가의 최근의 흐름과 중국 공급 과잉, 원유의 공급 과잉을 생각해 보면 금리는 지금은 너무 좀 싸다, 즉 높다. 채권을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금리를 내릴 여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예. 더 커질 것이고 네.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수준까지 갈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은 또 지난 한 달 안 됐죠? 한 네. 20일 정도 네. 올랐나요? 그죠? 네. 이달 초부터인가 올랐죠? 10월 달 내내 올랐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네. 요 정도면 들어갈 만하다. 채권은. 11월에 뭐 금리가 고점을 칠 것 같고요. 미국채 네, 기준으로. 네. 미국채 기준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는데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다 가져간다. 네.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우려가 또 한 번 생길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상하원을 같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22년에 있었던 블루웨이브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었고 네. 보통은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저는 지금 11월에 한 미국채 10년 4.3% 부근에서 고점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실제 실물 경기가 움직이는 거하고 네. 대중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믿는 거하고는 네. 다른 거고 네. 자산 가격은 보통 후자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후자로 움직이죠. 네. 결국은 전자로 그러니까 예를 펀더멘털을 들어 따라가는데. 트럼프가 되면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예. 그 팀장님이 여러 가지 근거로 이야기해 주시고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대중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자산시장에서 그렇게 베팅할 거니까. 그래서 10월에 그 베팅이 있었고 11월까지도 그 베팅이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네. 한 달은 이제 중기 투자가 되는 거죠. 3개월이면 장기 투자가 그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도 한 달 3개월 말씀은 드리지만 맞추기가 힘드니까 네. 펀더멘털의 시그널을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금리가 하락할 테니 지금 단기적인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기회다. 금리가 쌀 때 사자. 우리 국제 시장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네. 일자리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일자리를 네. 전 안 봅니다. 이상하죠. 좋아요. 저는 그렇게 자기만의 뷰가 좋아요.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3%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비누옥 고용을 안 봐요. 죄송합니다. 안 봐서 죄송한데 저는 안 봐요. 왜 안 보냐? 일단 월간 비농업 고용은 그냥 랜덤 넘버입니다. 그냥 지 맘대로 나와요. 그거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파월이 실업자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자, 네. 지난해에 네. 연간 고용 창출했던 건에 중에 83만 건이 한 방에 까였습니다. 맞아. 뭐 계산 잘못해가지고. 네. 네. 아니 83만 건이면 월로 치면 7만 건 이상인데 네. 그럼 월간 10만 건씩 뻥을 쳤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믿기 힘든 사고였죠. 네. 근데 사고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그 비농업 고용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만 건씩 월간에 변동하는 숫자를 보고 뭐 물론 뭐 당일날 뭐 주가나 채권 금리가 움직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정말 내가 투자할 때 그걸 봐야 될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FOMC 할 때 연준 의원들이 혹시 티타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지도. 이렇게 안 맞는 고용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점도표를 이렇게 찍고 있어야 되니? 아니 뭐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표가 쓰레기잖아요. 통계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원인은 좀 심오한 주제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일단 통계 자체가 지금 쓰레기인데 그걸 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게 그럼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아니, 뭐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경제학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이미 그 지표가 그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왜 그걸 네. 보냐는 거지. 저는 안 봐요. 그러면 뭘 보냐? 저는 13페이지에 있는 네. 걸 봅니다. 막대 그래프
막대 네. 그래프는 월간 적발 건수. 불법 이민자 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많을 때는 20만 건 이상도 가죠. 선거 다가오면서 세게 잡고 있다. 자, 선거가 다가와서 세게 잡았는지 왜 잡았는지 아무도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네. 근데 방금 기자님이 얘기했죠? 저거 모양새 보니까 뭐 선거 때문이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조그만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 네. 파란색과 노란색 선이 있죠. 파란색 선은 방금 보신 불법 이민자 수입니다. 네. 자, 그럼 노란색은 뭐냐? 노란색은 구인 건수입니다. 둘이 우연의 일치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둘이 같이 가죠. 사람을 별로 구하지 않으니까 굳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지 않고 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기자님이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으로 거대한 후폭풍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해도 돼. 아니, 통계가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네.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노동력 부족을 불법 이민으로 충당하는구만. 그런데 지금 아예 구인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으니 굳이 불법 이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구만.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저 그래프대로라면 그 임금도 떨어져야 되는데요. 또는 오르기 힘든 구조죠. 즉 비농업 고양이 월간 뭐 숫자가 뭐 들쭉날쭉 뭐 해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볼 때가 아니고 네. 미국의 구인 수요 자체가 즉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지금 기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물가 상승이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늘 새벽에도 나온 ADP나 뭐 이번 주에 나올 비농업 고용을 보지 마시고 네. 오히려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졸트라고 하는 거죠. 잡 오프닝. 네, 네. 그러니까 구인 똑같은 얘기예요. 이 잡 오프닝 데이터를 좀 더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잡 오프닝이 나오고서 또 한 번 얘기가 많았던 게 이전의 숫자가 계속 하향 수정돼요. 발표됐던 게. 계속 까먹고 계속 까먹어요. 그 까먹은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나 되냐면 지금 14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구인 건수를 네. 발표했던 거 대비해서 그 다음 달에 얼마나 까먹었냐. 수정했던 거죠. 하향 수정. 지금 보시면 지난달 이게 빨간색이 하향 수정한 거거든요. 지금 계속 거의 3년 가까이를 하향 수정하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믿을 만한 졸트마저도 계속 하향 수정돼서 고용이 안 좋은 쪽으로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 누가 조작을 했는지 뭐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는지 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말하기에 따라 달려 있지만 미국 경기의 불씨가 여전히 세서 언제든 인플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중의 분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오히려 추세적으로 보면 물가는 계속 하향 추세로 아까 공산품에서 보셨지만 지금 소비 수요 자체가 굉장히 안 좋거나 네.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거나 둘 다거나 그러면 금리는 물가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지금 금리 높을 때 최대한 많이 채권을 담아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자민당이 참패죠. 참패한 거 네. 이거 뭐 엔캐리와 연결해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내년도 지금 아니고 내년도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자산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연기금 보험사 은행이 15년 동안 누적해서 투자해온 해외 자산을 엔화의 흐름 때문에 바꿀 수 있는가가 가장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엔이 15년 동안 약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엔이 앞으로 강세로 가면 다 토해내야 되잖아. 네. 어떻게 해? 지금 해외 투자 왕창 해놨는데 이게 일본이 전 세계에 해놓은 게 지금 수십조 달러를 투자해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무슨 후폭풍을 가져올지 쉽게 알 수 없는데 그걸 결정하는 트리거가 바로 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국민들이 살림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시바 시게루가 왜 총리가 됐느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왜 참패했느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아베파의 의원들의 비리죠. 네. 그러나 그 근저에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왜 나빠졌냐? 물가는 너무 올랐죠. 왜? 엔이 약하니까. 저 보기 싫은 관광객들 와가지고 물가 올려놓죠? 보기 싫은 짓 하죠? 왜? 엔이 약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임금은 실질로는 떨어지고 있죠? 왜? 엔이 약하니까. 기승전 엔 약세잖아요. 그 나라 정부는 엔을 떨어뜨리는 게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지상 과업이었거든요. 돌아가셨던 아베의 과업이었죠. 네. 그리고 아베는 오바마의 허락을 받아서 2016년에는 트럼프 앞에서 열심히 개그도 하시고 트럼프에게 정말 부탁을 잘 해서 바이든이야 뭐 민주당이니까 해서 했죠. 15년 동안. 자, 이시바 시게루라는 오타쿠가 정말 사람들과 대인관계 잘 안 하시는 분이 새로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 앞에서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물론 원래 그분은 원래 옛날부터 금리 올리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는.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과연 트럼프 앞에서 그럴까요? 그럼 트럼프가 그래라 할까요? 8월과 7월에 엔이 폭등했죠. 그 트리거가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원래 일본이 금리 올려서 강해진 거 아니에요? 일본은 금리를 이미 올해 4월부터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계속 약해지다가 왜 두 번째 올렸을 때 그 난리가 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은 트럼프가 한번 총에 맞고 지지율이 확 올라갔죠. 네. 다들 이제 트럼프 된다! 7월 달이었죠. 네. 그때 트럼프가 엔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관세 60% 매길 건데 중국은 때려봐야 효과 없죠. 왜냐면 이미 때렸잖아. 트럼프 이길 때. 그럼 그 다음에 타겟은 일본이죠. 미국에 대해서 대미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는 중국 다음에 일본이니까. 그런데 일본 엔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 이거 우리가 관세 매겨봐야 엔이 저 따위로 약해지면 미국에는 해가 된다. 관세가 무의미해지지 않냐. 맞죠? 맞는 말이지.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엄청난 엔 약세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반도체 롱을 잡고 있었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냥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게 8월에 이제 한국 주가의 폭락, 네. 엔의 폭등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은 뭐 좀 위야무야 됐죠. 위야무야 됐는데 과연 트럼프가 일본 엔의 약세를 용인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이시바 시게루가 맨 처음에 총리 되고 나서 국민들이 야 그래 이제 엔 좀 세게 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좀 살려줘 라고 해서 했더니 좀 이 사람이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총리 자리가 되면은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있죠. 실제로 부드럽게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선거로 또 참패. 중요한. 지금 그게 이번 주에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번 주까지. 뭐 오늘 BOJ 기자회견을 아직 뭐 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결국 BOJ와 일본의 통화 정책은 앞으로 엔을 강세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엔이 강세가 돼, 뭐 엔이 강해지는구나, 뭐 엔 롱 할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그 거대한 투자 기관들이 네. 15년 동안 쌓아온 어마어마한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갖고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그럼 팔아야 되잖아. 네. 그럼 얘네들이 투자한 게 뭐냐? 뭐 미국 주식 많이 했죠. 미국의 뭐 론, 크레딧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거 팔면 이게 뭐 부동산도 많이 했고. 그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쉽게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대통령 됐네요. 그런 거예요. 거의 됐네 뭐. 혹시 되면 네. 프라자 호텔에 또 집합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프라자 호텔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마디 할 겁니다. 왜냐면 네. 그 아까 제가 뭐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다 안 했지만 관세를 매겨서 인플레가 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이 고정해야 돼요. 그렇죠. 환율이 변하면 안 돼. 근데 환이 약세면은 그 약세면 그 하나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왜 약세로 만드냐 니네? 관세 때려불라니까 이제 약세로 하지 마. 이럴 수 있죠. 그게 당연한 얘기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엔의 가치를 앞으로 좀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된다. 단순히 엔의 강세는 엔 강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만 더요. 시간이 끝났는데 네. 진짜 근본적인 질문. 미 국채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지금 10년물이 한 3.0 정도 되죠. 네. 우리 국채. 우리나라 국채는 10년물이 3.1, 뭐 그 정도. 3.2 뭐죠. 미국은 4.2, 4.3. 네, 4.3. 이론대로라면 네. 한국 경제가 훨씬 안전하다. 한국 경제가 훨씬 성장률이 더 높게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훨씬 매력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 네. 어떻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돈을 빌리는데 더 싸게 빌릴 수가 있죠? 자,
금리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금리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금리의 본질은 뭐냐면 뭐 신용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수급, 뭐 재정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거는 금리를 전체 볼 때 금리를 보는 요소를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 20도 안 돼요. 네. 80은 그 나라의 성장과 물가입니다. 성장과 물가. 성장과 물가가 낮다. 그럼 금리가 낮아져요. 성장과 물가가 높다. 높아집니다. 미국 지금 우리나라보다 미국 성장률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 없죠. 네. 그럼 당연히 미국 금리가 높아야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나라의 성장세, 그 나라는 특히 물가 이 부분 중요하다. 네, 물가가 특히 국제 중요해요. 가격이. 네,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1.6%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3.2%의 10년물 1.6% 물가에 3.2%의 10년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불과 10년 전에는 저희 진짜 이거 기사 쓸 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완전 거꾸로거든요.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 대선 앞두고 미 국채시장 요동치고 있는데 문홍철 팀장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이나,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